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에 경찰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초기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의 범행을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사팀에 하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특별수사단은 광산서가 자신들의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축소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거부터 송치까지 고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 수사를 총괄 지휘한 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입니다. 김 경무관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러나 김 경무관이 장윤기 수사 초기에 이런 입장과 배치되는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보고하자 김 경무관이 가급적 관계성 범죄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윤기 수사팀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또 김 경무관을 비롯한 광산서 지휘부가 이런 내용을 논의한 과정이 담긴 여러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취재 결과 김 경무관의 이 같은 수사 지침은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거쳐 수사팀장 A 경감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광산서 수사팀은 핵심 증거로 꼽히는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팀은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단 장윤기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관련성을 배제한 채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만 적용했습니다.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여고생 살인에 앞서 장윤기가 저지른 스토킹과 성폭행 등 관계성 범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드러날까 부실 수사를 벌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지휘부의 이런 판단에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장윤기 사건과 관계성 범죄가 연결되는 걸 왜 그토록 막으려고 한 걸까요? 앞서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고 담당 수사팀은 부실 대응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는데요. 광산서 지휘부가 남양주 사건을 의식해 장윤기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경찰 특수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저지른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김훈에게 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고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 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7일 담당 경찰서장 2명을 비롯해 16명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찰 조직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산서장이던 김 경무관이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팀에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장윤기 사건이 관계성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책은 물론 징계로 이어질 것을 의식해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결론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광산서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 수사를 벌였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은 광산서장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관련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김 경무관을 불러 의혹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의 질문에 김 경무관 측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또 장윤기가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을 범행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장윤기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정황이 이제야 드러난 겁니다. 광산서 수사팀은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추가 조사 없이 장윤기 주장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송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을 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혼자 피해 여고생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흔적이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압수한 장윤기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피해 여고생을 알게 된 시점이 사건 발생 훨씬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게 특별수사단 설명인데 장윤기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 5월 8일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나 확인은 없었고 성범죄 목적은 생략된 채 우발적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은 팀원들에게 성범죄로 몰아가지 말라며 범행 당시 장윤기의 차 뒷문이 열려 있는 걸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고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물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오후엔 직속상관인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경감 측은 특별수사단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자기적이고 일방적인 추론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 검찰은 광주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 라인인 광주경찰청장과 수사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와 사건 축소 은폐의 동기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주경찰청 청장과 수사부장 사무실 등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지휘부가 포함됐습니다.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경찰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앞서 강간살인죄 적용을 배제하는 과정에 광산경찰서장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게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은 물론 그 윗선까지도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축소하는 데 수사팀 관계자들이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장인 A 경감이나 광산경찰서장 등은 장윤기의 경찰 아버지와 특별한 친분이 없다며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건 판단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경찰 지휘부 차원의 사건 축소 지시가 범행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경찰에서 구속 송치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A 경감을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이틀 전 소환한 A 경감의 상급자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이어 조만간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소환해 당시 수사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안희재 기자가 광주경찰청에 나가 있습니다. 장 기자, 그동안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 가족이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짙었는데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거군요. 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석연치 않은 부실한 초동 수사 과정이 SBS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진 이후에 도대체 누가 왜 장윤기를 봐주려고 한 건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장윤기 아버지가 광주 일대에서 오래 근무한 이 현직 경찰 간부이고 광주 광산서 수사팀 일부와도 친밀한 사이라서 유착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짙었습니다. 그런데 광산서장 김모 경무관과 수사팀 대부분이 장윤기 아버지와 일면식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특수단은 장윤기 아버지 역할보다는 경찰서 지휘부가 장윤기 사건을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지시한 점이 부실 수사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광산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군요. 지난 5월에 광산서 수사팀의 장윤기 사건 초기 결론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윤기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등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으로 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징징계를 받고 여론의 문매를 맞은 만큼 이런 걸 피하려고 수사 결론을 축소했다는 게 특별수사단의 현재 시각입니다. 부실 대응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최근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 일부는 관련 내용을 진술하면서 눈물을 쏟은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짚어주시죠.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윗선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저희 SBS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부실 수사가 경찰 지휘부 이익을 위해서 나선 거라면 더 윗선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광산서장보다 윗선의 지시나 외부의 청탁 등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개혁의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 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오늘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법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 개정안을 낸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검찰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안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 붙인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하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는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이름 짓고 오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사건 등에 한해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인멸 등으로 이른바 암장 사건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고소 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 등은 반드시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란 압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소 취소 권한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소 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석 110석의 국민의힘으로선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고 민주당 법안과의 차이도 커 합의는 요원할 거란 전망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월요일에 6,80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가 오늘 6% 넘게 급등하며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검은 월요일의 충격을 상당 부분 씻어냈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입니다.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코스피는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며 6.2% 오른 7,284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고점론에 시달리던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8.8% 급등하며 다시 200만 원을 넘겼고 삼성전자도 6.2%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2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은 2조 4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급등의 출발점은 간밤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며 SK하이닉스 ADR의 목표 주가를 $330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SK하이닉스 ADR은 27% 폭등했습니다. ADR의 장점은 미국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AI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보여주는 가격 발견의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아직 AI 투자는 견고하다. 그런 거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준 거죠.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낮아져 금리 인상 부담도 내려간 데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매출 상향 전망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이달 말 발표될 알파벳,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주요 변수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샀쓰는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 계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84원으로 두 달 만에 1,48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이틀간 3조 원 넘는 순매수, 반도체 수출 자금과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자금 유입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우리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 ETF를 겨냥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기본 예탁금을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자, 한국건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년간 6번밖에 없었던 서킷 브레이커가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5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는 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꼽힙니다. 2배라는 변동폭을 맞추려다 보니 해당 종목의 추가 매수 매도를 유발해 등락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돼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기 더 어려워지는 음의 복리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날부터 오늘 장 마감까지 변동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본주 가격은 6%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46% 상승한 사이 레버리지 ETF 상품은 대부분 20%대가 훨씬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의 노출이 굉장히 크고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내일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도 관련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어제 국내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현재 1,000만 원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고 2배 변동률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 거래 시간을 분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간 개인 투자 자금이 이미 13조 원이 넘는 만큼 신규 유입 차단이 큰 의미가 없고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유발 효과는 제한적이란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 이 대책의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미국이 오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추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국을 향해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수출을 막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5시, 미군은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으로 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해제됐던 대이란 역봉쇄가 26일 만에 재개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서부 해안 지역의 미사일 드론 기지, 해안 방어 시스템 등을 겨냥한 공습도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이란은 곧바로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의 영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주변국의 에너지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미군 호위를 받으며 하루 평균 350만 배럴의 중동산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가까운 항구까지 운반하는 셔틀선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이란에 피격된 유조선 2척도 모두 셔틀선으로 한국의 장금상선이 지배하는 선단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و عبور از مسیر مینگذاری شده را ترجیح دادند. سپاه تاکید کرده از همکاری با دشمن متجاوز و عبور از مسیر مینگذاری شده.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에너지 수출 경로도 폐쇄될 수 있다며 예멘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을 이용한 홍해 바벨 반대부 해협 폐쇄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반면 미군 봉쇄를 뚫고 자국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 이란은 위장국기를 달고 위치 정보 발신 장치를 끄고 항행하는 그림자 선단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참모진조차 몰랐던 통행료 부과 계획을 밀어붙이려다 중동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힌 건데요. 이란은 오만의 새로운 항로를 제시하며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화물가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중동 지도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20% 통행료를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We would like to invest tremendously in the United States as opposed to charging a fee. And I like that actually because I don't think anybody should be able to charge a fee for the Strait or for any other strait. 트럼프는 중동 지도자들의 요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는데 중동 동맹국들의 반발과 국제 해운업계의 비판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동의 여러 정상급 인사들이 트럼프에 직접 통행료 철회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백악관 참모진도 트럼프의 통행료 구상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CNN은 참모진은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점과 유가 상승 우려 때문에 통행료 부과 구상을 만류해왔다며 트럼프의 일방적 발표 후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행료 부과는 일단 없던 일이 됐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해상 봉쇄 재개에 따른 긴장으로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트럼프의 협상 복귀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اینکه بخوام بگن ایران برگرده این یک درخواستی است که محقق نخواهد. 또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에 새 항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가 차량을 덮치는가 하면 거센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져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차량 위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있고 주변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벼락이 친 뒤 뒷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갑자기 무슨 천둥 치듯이 막 우르릉 소리가 났거든요. 이 차에서 왜 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저는 그게 무슨 교통사고처럼 난 건가? 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 산 위쪽에서부터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온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축대 위에 위태롭게 쌓여 있습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자체는 추가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안전 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도 주차된 차량 2대가 부서졌는데 강한 비바람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외벽이 무너져 내린 경우였습니다. 추가 붕괴를 우려한 지자체는 주민 40여 명을 임시 보호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전원주택 단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등 집중호우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붕괴와 낙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나 전선을 덮쳐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에서 나무가 고압전선 쪽으로 쓰러지며 970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 150여 세대, 경기 시흥에서도 95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밤사이 복구됐습니다. 애기가 목이 말랐는데 정수기도 갑자기 안 되고 불이 에어컨이고 뭐고 다 꺼져서 선풍기 쓰고 이랬거든요. 휴대용 선풍기요. 호우특보는 일단 모두 해제됐지만 유독 취약 시간에 쏟아지는 야행성 장맛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9호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을 남쪽으로 밀어낸 덕분인데요. 이 고기압 근처에 다시 장마전선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강한 비가 그친 뒤 서울 도심입니다. 비에 땅이 젖어 습하지만 비교적 선선한 바람에 낮 최고 기온이 26.2도까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어제보다 5도나 낮아진 겁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조금 날씨가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요. 더위가 좀 숨이 턱턱 막혔었는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나타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폭염이 물러간 건 아닙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오히려 더 더워진 지역인데 어제 32.8도였던 경남 밀양의 기온은 오늘 37도까지 치솟아 서울보다 10도 넘게 높았습니다. 이렇게 큰 기온 차이를 만든 건 바로 9호 태풍 바비입니다.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서울에는 최대 135mm의 비를 뿌렸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구름은 비만 내린 게 아니라 티베트 고기압과 함께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을 남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현재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주도 부근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바로 이 장마전선이 만들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내일은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장맛비 구름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재헌절인 모레 영남과 충청 남부까지 비를 내리며 더위를 조금 식혀주겠습니다. 그 전까지 영남 지역의 폭염은 계속 이어집니다. 대구 기온 전망을 보면요. 내일도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토요일은 돼야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내일부터 다시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아직도 이를 갖추지 않은 곳이 50곳이 넘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8일,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물과 진흙을 치웁니다. 8일과 9일 이틀 동안 18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지하차도 진입로로 쏟아졌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2024년 4월부터 비상 상황 때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차단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인데 경찰과 지자체가 직접 나서 차량 진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는 진입 차단 시설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라 비가 와도 차단 시설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지하차도도 상황은 마찬가지.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분류된 곳인데 차단 시설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하천이 가깝거나 내부가 움푹해 진입 차단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전국 침수 위험 지하차도 564곳 중 52곳이 아직 설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곳은 침수를 감지하는 수위 감지 센서와 진입 차단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현장 담당자가 수동으로 확인하며 차단 장비를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 확보와 배분이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안전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안전 분야에 대한 감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도청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정부와 유가족, 생존자들이 모여 함께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오송 참사 이후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니라면서 재해와 참사를 막기 위한 행정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현직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월에 피의자 조사를 받아놓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나와 당선됐습니다. CJB 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청주시의원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초선 35살 최영중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자택과 시의회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최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중학생과 3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소에게 돈이나 담배를 주겠다며 꼬드겨 성관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 성매매를 비롯해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성판매 권유까지 4개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친구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 성판매 권유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당에 알리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고 결국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산불이 나면 탄 나무를 베고 나무를 새로 심는 복구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자격도 갖추지 않은 유령 산림법인들의 돈벌이 무대로 전락한 실태를 지난 5월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정부의 조사 결과 문제 있는 업체 9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법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의 산림사업법인 1,901곳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곳을 빼고 1,400여 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무려 900여 개 업체에서 불법이 확인되거나 의심됐습니다. 조사 대상 3곳 중 2곳꼴로 문제가 터져나온 겁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900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산림청? 예, 산림청장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황당무계한 얘기죠.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적발된 행태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사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주며 명의만 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소재지가 다른 4개 법인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한 기술자도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들 가봐요. 거의 페이퍼들이에요. 산림청은 우선 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78개 업체, 기술자 165명을 수사 의뢰하고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700여 곳을 조사하고도 거래가 은밀하다며 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이어가 산불 복구 사업에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미국에선 최근 일주일 새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3명이 더 숨졌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단속한 결과라는 비판이 커지자 당국은 일단 차량 검문 단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멕시코 출신 남성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엔 동북부 메인주에서도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을 그리며 주행하는 흰색 승용차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접근했는데 단속 차량과 충돌한 뒤 멈춰선 차량에선 운전자가 힘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5발의 총격을 받고 숨진 26살 콜롬비아인 남성 게레로 씨로 3살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게레로가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Y allá tampoco, o sea, él simplemente era de su trabajo a la casa y de la casa a su trabajo, nada más dedicado a su familia. 지난주에도 텍사스 휴스턴에서 멕시코 국적 남성이 차량 검문 단속 과정에서 아이스 요원 총에 사망했습니다. 하루 2,000명 체포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민당국이 무리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올해 초 미네소타에서 미국인 2명이 잇따라 사망한 뒤 들끓었던 비난 여론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We're seeing people just snuffed out in broad daylight in the street in front of their families. It really sends a chilling effect across everyone. 이민 당국은 한 발 물러나 충돌 가능성이 큰 차량 검문 단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I just learned 5 minutes ago that ICE has suspended vehicle stops, which to me is an admission that this activity is dangerous. 단속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몸에 다는 카메라, 바디캠 착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강경 단속 방침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현직 주미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쿠팡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강경 기류가 투자와 안보 협의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긴급 조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닷새 일정으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쿠팡 문제의 장기화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청와대는 강 대사의 이번 귀국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주미대사가 개인적인 일이 아닌 현안 조율을 이유로 일시 귀국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 문제는 미국 의회뿐 아니라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압박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 안보 분야 협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미 투자 분야에서도 1호 프로젝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국 측 불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규모도 크고 또 장기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사안이라 정말 신중하게 정말 국익수호라는 측면에서 잘 해야 됩니다. 강경화 대사는 내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현안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오는 19일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상황을 돌파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법원이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 이 결정문을 살펴보니 자료 제출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 총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 규제가 적용되고 계열사 범위와 친족 현황, 이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매년 신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과 함께 변경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재판부는 자료 제출의 범위와 미이행 시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제재 등에 비추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소명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미공개 정보가 공개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쿠팡이 미국 상장 회사인 만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동일인 지정 시 한국공정위에 SEC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는 미국에서 받으려고 해서 어떤 규제의 사각지대로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도 좀 있는 건 아닌가. 또 결정문에는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으로 김 의장을 지정한다는 발표 2달여 전 쿠팡과 김 의장에게 각각 동일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했던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등재 당시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는 일본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2024년 7월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일본 최대의 금광이었지만 일제시대엔 조선인 천여 명이 강제 노역했던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당시 현장의 모든 시기에 걸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전시물 설치와 공동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도사의 강제 동원을 명시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공동 추도식은 2년째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라니까 점수 줄 것도 없어요. 시설을 좀 연약하잖아요, 지금. 개선을 시켜주고 강제로 와서 시켰다는 것을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중간평가 성격의 사도광산 보존 현황 관련 결정 문안에도 일본 측의 역사기술 노력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평가가 실렸습니다. 일본이 추가적인 해설과 전시 조치를 취한 건 인정하면서도 전체 역사가 여전히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또 내년 12월까지 추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후년 세계유산위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문안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교섭의 회피 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10만 명의 삶이 무너진다면 민생을 외면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의 매매, 전세, 월세 가격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며 3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03%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세와 월세 역시 0.1%포인트 이상 상승폭을 키우며 1% 안팎 가격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전세 상승률은 약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세 상승률은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초복인 오늘 간밤 폭우가 쏟아졌던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주춤했지만 영남지방은 여전히 폭염이 극심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렇게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겠고요. 내일 제주와 호남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지난밤 폭우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간밤 서울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반면에 영남지방은 이렇게 강수가 거의 내리지 않은 지역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포항은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까지는 37도까지 오르겠지만 모레는 비구름이 닿으면서 길게 이어지고 있는 폭염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은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없어서 30도를 다시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을 볼까요? 호남과 경남에 30에서 80mm, 경북과 충청권 남부에 20에서 60mm의 비가 흠뻑 쏟아지겠습니다. 간밤 폭우가 내렸던 서울은 열대야도 주춤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영남 지역에만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서울이 32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